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네버 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 사이에는 미증시가 장중의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장 하락으로 이끌었던 요인들을 굳이 꼽자면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에 더욱더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눈높이도 높았지만 제약바이오에 대한 특히나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눈높이도 꽤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섹터뿐만 아니라 빅테크 종목들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또 반도체 종목을 비롯한 하락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결국에는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3대 지수 그리고 4대 지수까지 모두 하락했는데 S&P 500 지수가 0.7% 내리면서 5,10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도 1% 하락한 16,190선까지 밀렸고 다우지수 0.6% 하락하면서 38,700선까지 밀렸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돌연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지속적인 감산으로 간밤 유가가 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유가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에 신중을 가하겠다라고 전일 발표를 했었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간밤 미국 증시가 오전에는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전의 랠리가 원유 시장에 상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0년물 국채 경매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420억 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 경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 재무부에 따르면 2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발행금리는 3.96%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트레이더들이 예상을 했던 0.003%포인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숫자가 나왔던 거고요. 소화되지 않은 물량을 가져간 프라이머리 달러 딜러의 비율은 17.9%로 나오면서 평균보다 좀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구매자들의 관심이 미지근해졌다라고 풀이가 되는 거고요. 국채금리가 이 소식에 다시금 상방으로 고개를 틀었고 미국 증시도 급격하게 하락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5%의 급락으로 간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지만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낙폭을 확대했고 결국에는 100달러가 붕괴가 된 채 끝이 났습니다. 증권사들은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일제히 좀 올려잡고 있는 분위기였었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하락을 했고 블랙웰 설계 결함으로 노이즈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말 많이 떨어졌다. 고가 대비해서 25%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고 파이퍼 샌들러가 엔비디아 비중 확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도 14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속에서 앞서 이야기했었던 엔비디아를 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주도 좀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 발표 그리고 나서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슈마컴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엔비디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블랙웰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쪽에서는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거나 이런 개발을 할 때 이러한 지연과 또 이제 문제는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에는 그 시기가 또 지연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5% 넘게 하락했고요. 브로드컴도 5%대 하락, 그리고 ARM, 인텔 등의 종목들 모두 하락한 가운데 종목들 중에서는 초록불을 켠 일부 종목이 있긴 하지만 주요 종목들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빅테크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애플의 주가가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워런 버핏, 버크셔 사웨이의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언급되면서 애플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결국에 애플에 대한 시각은 월가에서도 다르진 않습니다. 팔라라는 게 아니라 싸진 주가를 더욱더 메리트 있는 가격대로 보면서 사도 된다라는 그런 시각들 속에서 주가는 반등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2% 조정을 받았고요. 구글은 강보합권, 그리고 메타의 주가는 1%대, 아마존은 결국에 이제 중국 기업들과 결국 손을 잡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진 가운데 0.5%대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는 별다른 악재는 없었습니다만 주가는 밀렸습니다. 4%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봤었던 맵이랑은 조금
조금 다르죠. 예, 조금 다른 맵이지만 이제 순서가 아무래도 시가총액 비중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순서가 좀 달라졌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필수 소비재 쪽에 있어서는 월마트와 코스트코, 달러 제너럴 등은 좀 쉬어갔지만 P&G와 코카콜라 등의 종목들은 일부 상승을 했습니다. 에너지주 지금 국제유가가 다시금 튀어오른 가운데 쉐보론은 좀 쉬어갔지만 엑슨모빌 등의 종목들은 올랐고요. 코노코필리스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른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일릴리의 주가가 2%대 하락했습니다. 어제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시장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실적 내용, 물론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50% 넘게 늘어났고요. 특히나 GLP-1, 그러니까 관련한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많지만 공급을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적이 아쉬운 미스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일라일릴리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하락을 했고요. 암젠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시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 그리고 주가는 5%대 밀리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섹터를 좀 보도록 할까요? 금융주 좀 보겠습니다. 역시나 요 맵이 아니군요. 다른 맵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 오늘 새로운 맵이라서 저도 굉장히 생경합니다. 지금 보면은 은행 쪽의 종목들은 좀 혼조를 보이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초록불을 들어왔지만 JP모건은 빨간불이 소폭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카드사 쪽도 봐도 좀 혼조를 보이면서 어제 시장 분위기는 올랐다가 빠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낙폭을 오장 들어설수록 좀 늘리는 종목들도 있었다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형의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슈마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엔비디아의 파트너로 부각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올 한 해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올 한 해에만 100% 이상, 150%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인데 전일 실적 발표가 됐었죠. 다소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으면서 애프터마켓에서 10% 이상의 급락을 보였었고요. 오늘 정규장에서 낙폭을 더 확대해가는 그림을 그려갔습니다. 20%가 넘게 폭락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10대1 액면 분할도 발표를 했지만 시장은 이 실적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내보인 점도 주가 하방 압력을 계속 가한 듯한데요. 슈마컴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목표 주가 1,090달러에서 70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간밤에 20달러 뚝 떨어지면서 492달러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살펴볼게요. 시장에 획을 긋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던 탓일까요? 노보노디스크 실적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2분기 순이익은 29억 3천만 달러가 나오면서 전망치 대비해서 3.9% 낮은 숫자가 나왔고요. 지난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의 성장을 보였었는데 이번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성장을 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특히나 위고비에 대한 주목이 높았지만 판매량이 저조했고요. 17억 1천만 달러치가 팔리면서 전망치 19억 8천만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간밤에 8%가 넘게 떨어지면서 노보노디스크는 119달러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아이온큐인데요. 아이온큐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양자 컴퓨팅 개발 기업인데요. 미국 국방부의 양자 컴퓨팅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일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업을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전 세계 안보 기관에 대한 양자 컴퓨팅 시스템 공급을 확대하게 될 거다라는 풀이가 나와주고 있고요. 실적도 좋았습니다. 장 끝나고 실적이 나왔는데요. 주당 순이익 EPS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보다 좋았고요. 매출도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정규장에서는 5%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 이 하락분을 완화해가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고요. 6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더치브로스 살펴보겠습니다. 커피 전문점 기업이라고 합니다. 스타벅스 그리고 블루보틀, 그 다음이 더치브로스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 실적이 나왔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0.19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 이상이었고 매출도 좋았습니다. 전망치를 웃돌았는데 하지만 정규장에서는 보합권에 머물렀지만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10% 이상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특징주로 보여지면서 가져와 봤고요. 더치브로스 37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적 발표 내용들이 정말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증시 포인트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포인트는요. 생각만큼 잘 안 팔린 국채. 앞서서도 이제 국채 금리가 10년물 3.9%까지 치솟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더 부진했을까요? 네, 이 오후 들어서 시장의 압박으로 작용했던 건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었는데요. 이날 재무부가 진행한 10년 만기 국채 경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채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이는 국채 가격의 하락, 즉 국채 수익률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420억 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이 발행 금리는 3.96%를 기록했고요. 이는 트레이더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물량을 가져간 딜러의 비율은 17.9%였고요. 이 앞선 6개월 입찰 평균이 12%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투자자의 관심이 미지근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입찰 결과가 전해지자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즉각 반응하면서 채권 시장을 넘어서 증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국채의 움직임이 이렇게 또 부진한 부분들이 수면 아래에 또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증시를 하락하게 만든 요인들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 또 국채 관련해서도 이런 부진한 입찰 결과가 추가적인 하락을 야기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입뉴스 4가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입뉴스는 나이키 소식인데요. 올림픽 땡큐. 지금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엄청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이키가 파리 올림픽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나이키 사이트의 방문이나 그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건데 사실 유럽 하면 아디다스가 더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쟁사 아디다스와는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 파리 관련한 뭐 그 할인 코드라도 발급된 건가요? 왜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 나이키가 이번 파리 올림픽에 수혜를 입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네. 시밀러웹의 웹사이트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이 올림픽 기간 동안 나이키 사이트에 대한 방문이 경쟁사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체조 선수인 시몬 바일스가 금메달을 획득한 뒤에는 이 나이키 사이트 방문이 200만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또 86,900건의 판매도 이뤄졌다고 합니다. 53만 명이 방문하고 또 3,600건의 구매를 기록한 아디다스의 수치와는 다소 대비되는 모습인데 나이키는 이번 올림픽의 후원사로서 계속해서 이런 수혜를 이어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게 눈에 자꾸 띄니까 나도 한번 나이키 뭐 사볼까 하는 그런 심리가 또 발현이 된 것 같군요. 첫 번째 소식, 나이키 최근에 뭐 실적 부진과 주가 부진에 나타났는데 이를 계기로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입뉴스 열어볼까요? 긱 이코노미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긱 이코노미 관련한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뜻하는 이야기인데요. 뭐 우버나 도어대시, 인스타카트 같은 경우에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승차나 이제 배달 서비스 관련한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실적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려주시죠. 네, 기술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어닝 시즌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긱 이코노미 기업들이 연이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우버, 도어대시, 인스타카트, 그룹허브 등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나타났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의 승차 및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여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이미 소비자 예산에 고정된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음 시즌에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한입뉴스는 이제 정치권 관련해서 항상 이제 선거 기간에면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들을 타겟한 그러한 표심 잡기가 한창인데요. 물가를 잡는 자, 표심도 잡는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물가에 연동된 기업들을 타겟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식 체인 기업이나 소비재 기업이 정치인들에게 집중 타겟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선거를 앞두고 월마트나 맥도날드나 크로거 같은 기업들이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가격 인상이 폭리를 취했다라고 지적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이들 기업 힘든데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계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음식 체인과 소비재 기업들이 정치인들의 집중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월마트, 맥도날드, 크로거 등의 기업들이 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인데요. 실제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해서 기업들이 가격을 더 크게 인상을 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욕심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공화당은 이를 바이든플레이션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업들의 흐름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물가가 좀 잡혀야 소비도 계속해서 더 올라갈 텐데 소비 관련해서는 우려가 참 많습니다. 다음 한입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진 한입 뉴스는 자사주 매입 재개합니다가 헤드라인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야기입니다. 업계 침체로 다시 한번 자사주 매입을 재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주주가치 상승과 또 수요 자극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거고요. 마이크론의 주가는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이어 도리어 좀 시장의 하락과 함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식 확인해 볼까요? 네, 마이크론이 업계 침체로 약 2년 전에 중단했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 그만큼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입장에선 주주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입 과정에서 추가된 수요가 주가 자체를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이날 마이크론의 주가는 장 초반에는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다만 장 마감 시에는 주가가 도리어 2.47%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입 뉴스 오늘도 4가지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종목 이야기 오늘도 실적 발표 두 기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오늘 소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에어비앤비도 실적을 발표했지만 월트 디즈니의 실적 발표에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월트 디즈니가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분기 매출은 231억 5,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9% 증가를 했습니다. 희성 주당 순이익은 1.39달러였는데 전년 동기에는 1.03달러를 기록을 한 바가 있어서 소폭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실적은 전반적으로 월스트리트의 기대보다 좋은 성적이었는데요. LSEG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기대 매출과 또 주당 순이익은 230억 7천만 달러와 1.19달러였습니다. 즉 매출 외형과 또 수익성 모두 기대를 상회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대치를 상회했는데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실망했던 부분들이 사업 부문별로 보면은 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네, 월트 디즈니의 사업 부문은 크게 엔터테인먼트와 또 스포츠, 익스피리언스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자세히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분기 매출은 105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47% 늘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의 구독자 수가 전분기 대비 증가한 덕분이었는데요. 6월 29일 기준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는 1억 1,830만 명으로 1분기보다 70만 명 늘었습니다. 또 훌루의 구독자도 전 분기보다 90만 명이 늘어난 5,110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ESPN이 속한 스포츠 부문의 매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포츠 부문의 매출은 45억 5,8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한 수치로 보여지고요. 월트 디즈니의 영화인 이 인사이드 아웃 2와 데드풀 울버린의 덕을 확실히 봤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피리언스 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29% 늘어난 83억 8,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3.27% 감소한 22억 2,200만 달러를 나타냈는데요. 미국 테마파크 사업이 소비자 수요 둔화와 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경영진은 미국 테마파크의 방문자 수가 향후 몇 분기 동안 평준화될 것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즉 방문객이 늘기는 쉽지 않다고 인정을 한 셈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실적의 발목을 항상 잡았던 내용들이 헤드라인이 OTT 쪽이었는데 OTT 쪽이나 이제 콘텐츠 관련해서는 오히려 회복을 보였지만 팬데믹 이후로 반짝 좀 특수 효과를 노렸던 그 테마파크 쪽에 있어서 티켓을 끊고 들어가긴 하지만 그 안에서 더 이상의 소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많이 얼어붙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디즈니의 주가는 어땠을까요? 네, 디즈니의 주가 예상보다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주가는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4.46% 하락하면서 85.96달러에 장을 마감했고요. 최근 6개월 동안 주가 흐름도 약 13%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노보노디스크 실적 발표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라일릴리, 노보노디스크 모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엄청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실적 어땠습니까? 네, 글로벌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가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2분기 동안 이 기업은 200억 5천만 덴마크 크로네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달러로는 29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고요. LSEG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순이익은 209억 덴마크 크로네였는데 이보다는 조금 더 못 미치는 결과 냈습니다. 이자 및 세금 차감 전 이익인 에비타는 2분기에 259억 3,400만 덴마크 크로네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도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실적과 더불어 노보노디스크는 가이던스도 하향을 했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는 2024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0에서 28%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이런 전망치는 기존 22에서 30%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위고비의 매출이 어느 정도냐인데요. 위고비 매출은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네, 인기 제품인 위고비의 성과도 따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인기 체중 감량제죠. 위고비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5% 늘어난 116억 5,900만 덴마크 크로네를 기록했습니다. 네. 노보노디스크의 라스 푸르에가 CEO는 우리는 확장 능력과 공급 능력에 매우 확신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더 강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노보노디스크는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로슈가 비만 치료제 후보에 유망한 이 초기 단계 임상시험 데이터를 공개한 게 대표적인 이벤트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외에도 다른 경쟁사들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새로운 진전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이런 경쟁에도 불구하고 해당 CEO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초기 시험 데이터가 주목을 끌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노보노디스크의 비즈니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자,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죠. 네,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탓이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7일 기준 8.37% 급락하면서 119.23달러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이런 시장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3분기 실적도 확인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지금 비만 치료제는 사실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3분기에는 공급량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실적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원인에버슬립 이유림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인에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원인에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